한글은 미국 원주민들이 쓰는 문자보다 못합니다. 비교 대상도 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어느 강의실, 한 학생의 발표 내용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이 최고라 우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심지어 그보다 나은 미국의 원주민 문자가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문맹이었던 원주민이 만든 거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바람에 그 현장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에도 팽팽한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다고 해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과연 머나먼 영국 땅에서 한글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글의 위상은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날의 숨막히는 현장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공부 때문에 영국에 와 있습니다. 그날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듣는 세계 문자 체계 수업 첫날이었어요. 자꾸 앞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수업 시간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302호 벤자민 헤이워드 교수님.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이미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뒤쪽에 빈자리를 찾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책 한 무더기와 서류가 가득 담긴 폴더를 들고 벤자민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세계 문자 체계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수님께서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첫 한 시간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라틴 문자, 중국 한자, 아랍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모두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문자 체계였죠. 잘 아는 내용이라 흡족하기도 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모든 문자 체계 중에서 한국의 한글은 최고의 업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멈췄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죠.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 체계가 세계 최고일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문자 체계는 긴 역사를 가진 큰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놀랐는지 둘러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교수님은 돌아서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를 칠판에 크고 명확하게 적으셨습니다. 과제 한글보다 더 좋은 문자 체계를 찾아서 증명하기. 반드시 사실과 증거를 사용할 것.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죠. 혼란스럽고 의심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약간의 흥분도 느껴졌어요. 한국 문자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더 나은 시스템을 찾아 과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물건들을 챙기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에밀리 브라운, 한글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 에너지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봐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 생각을 알아차리신 걸까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캠퍼스가 왠지 달라 보였어요. 돌로 지은 건물들과 푸른 정원은 이전과 같았지만 제 느낌이 바뀌어 있었죠. 단순한 수업 과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도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세계 문자 체계 비교라고 검색했어요. 화면은 전 세계의 다양한 알파벳, 기호, 문자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다 보니 눈이 점점 피로해졌어요. 잠시 멈추고 눈을 꾹꾹 눌렀어요. 이 과제가 단순히 문자 체계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과제를 받은 지 3일 뒤 제 기숙사 방은 마치 종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책들이 방 곳곳에 쌓여 있었죠.
메모가 적힌 종이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고요. 노트북에는 너무 많은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어서 제목도 읽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눈앞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헤이워드 교수님의 과제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교수님은 한국 문자가 세계 최고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과제를 통해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어요. 룸메이트 줄리가 제 책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아직도 그 문자책에 프로젝트 하고 있니? 줄리가 물었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이 왜 한국 문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문자 체계가 훨씬 많은데. 줄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 책상으로 갔어요. 이 일이 왜 저를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지 줄리는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저도 왜 그런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학 도서관으로 갔어요. 도서관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천장에 닿을 듯한 높은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공중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를 걸어가는 동안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언어학 섹션을 찾아서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한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랍어,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중국어, 일본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한국 문자에 관한 건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다가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어요. 헤이워드 교수님이셨죠. 에밀리 브라운, 과제 때문에 왔나요? 교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원치 않았거든요. 네, 교수님. 그냥 선택지를 탐색 중이에요.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제 팔에 안겨있는 책 더미를 바라보셨어요. 기억해요, 브라운 양. 위대한 문자 체계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그 문자가 사용자들을 얼마나 잘 돕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걸어가 버리셨어요. 창가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책을 펼치는 동안에도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문자 체계에 관해 읽었어요. 어떤 것들은 수천 년이나 됐고 또 어떤 것들은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것도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암시하셨던 특별한 품질을 가진 것 같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직전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에 관한 책에서 작은 언급을 발견했어요. 1800년대 초에 세쿼야라는 체로키족 남성이 자기 민족을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영어로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백인 정착민들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체로키어 소리를 위한 85개의 기호를 만들었다고 해요. 단 3년 만에 대부분의 체로키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대요. 이 이야기의 뭔가가 제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책을 덮고 도서관 컴퓨터로 가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죠. 세쿼야와 체로키 문자 체계에 관한 더 많은 글을 찾으면서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다른 과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헤이워드 교수님에 대한 짜증도 잊어버렸죠. 도서관 문이 닫히기 직전 체로키 역사와 문자에 관한 5권의 책을 대출했어요. 무거운 책들이 가방을 가득 채웠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이 과제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짜증 대신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체계가 사용자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어쩌면 체로키 문자 체계가 한국어가 최고라고 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아니, 어쩌면 저는
이제야 교수님이 진짜 의미하신 바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며칠 사이 대학 도서관이 제 두 번째 집이 되어버렸어요. 수업이 끝나면 매일 서둘러 도서관으로 달려가 큰 창가 옆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하곤 했죠. 제게는 딱 맞는 높이의 나무 책상이 있는 특별한 구석 자리가 있었어요.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덕분에 몇 시간이고 책을 읽기 편했답니다. 원래는 깔끔했던 제 책상이 책과 종이들로 정신없이 변해 있었어요. 5개의 빈 커피컵이 제 노트북 주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평소에 단정했던 제 모습도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보통 연필로 묶어 올리고 있었고 가끔은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기도 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구에 너무 흥분해 있었거든요. 세쿼야와 체로키 문자책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읽거나 쓸 줄 몰랐던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 완전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 3년 만에 거의 모든 체로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도 발행했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항상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는 일본 학생 유코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쿼야가 체로키어 소리를 위해 85개의 서로 다른 기호를 만들었다는 거 알아? 그것도 혼자서 다 만들었대. 유코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흥미롭네. 근데 그게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잘 작동할까? 복잡한 생각까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곧 다른 반 친구들도 우리 대화에 합류했죠. 중국에서 온 왕리는 중국 문자가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소멧은 크메르 문자의 아름다운 곡선을 설명했고 프랑스에서 온 샬롯은 라틴 문자가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모두의 생각을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연구를 믿고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 체계는 역사상 어떤 문자보다 빠르게 퍼졌거든요. 분명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에서 늦은 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고 난 후에 오래된 학술지 기사를 발견했어요. 체로키 피닉스 신문이 어떻게 체로키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바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필요로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제 심장을 뒤집어 놓을 발표를 하셨어요. 브라운 양이 다음 주에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들 고민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20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관심 있어 보이는 눈도 있었고 의심하거나 질투하는 눈도 보였어요. 긴장되면서도 흥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전에 없이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체로키 기호 사진들로 화려한 PPT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려고 녹음까지 해보며 준비했어요. 하지만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작은 의심들이 제 마음속에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체로키 문자의 빠른 보급이 그것을 최고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떡하죠? 혹시 한국의 한글에 제가 놓치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만약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다면 어쩌죠? 이런 걱정들을 밀어내고 연구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이제 그냥 학생에서 진정한 연구자로 선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 길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야만 했어요. 발표 전날 밤 늦게까지 모든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문을 통해 어두운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어요.
세쿼야도 자신의 문자 체계를 만들면서 같은 별들을 바라봤을까 궁금했죠. 그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흥분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과제는 이미 저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연결시키는지 발견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 발견의 과정에 푹 빠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교실 앞에서 컴퓨터로 발표 준비를 하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버튼을 눌렀어요. 체로키 문자 체계의 창시자인 세쿼야의 큰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체로키 문자 체계는 언어의 기적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어떤 언어로도 읽거나 쓸 줄 몰랐던 한 사람이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발표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85개의 체로키 기호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세쿼야가 어떻게 백인 정착민들이 글을 쓰는 걸 보고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체로키 사람들이 어떻게 단 3년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는지 설명하고 첫 번째 체로키 신문 사진도 보여줬어요. 강의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중국 문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 리조차도 제 요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자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동안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제가 해냈어요. 저는 그 순간 체로키 문자가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느꼈어요. 그때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 브라운, 훌륭한 발표였어요. 그럼 한글보다 체로키 문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진지했죠. 제 발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글보다 미국의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체로키 문자가 훨씬 위대합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군요.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던 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질문을 듣는 순간 답이 떠올랐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약 2,000명 정도요.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순간 교수님께서 무엇을 묻고 계신지 이해했어요. 정말 위대한 문자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해요. 세대를 거쳐 살아남아야 하죠. 체로키 문자는 놀라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문자 체계는 계속 사용되어야 살아있고 중요하게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브라운 양. 기운이 빠진 채 자리로 돌아왔어요. 승리의 순간이 겸손의 교훈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발표 노트가 책상에 펼쳐져 있었지만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한국의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수업에서 헤이워드 교수님은 1시간 내내 한국의 한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1910년에서 45년 사이 일본의 한국 점령기 동안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산속 동굴이나 지하실에 비밀 학교를 만들었죠.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는 종이가 부족했을 때
사람들은 모래에 쓰거나 땅에 막대기로 그리면서 한글을 가르쳤대요. 한글이 살아남은 건 단지 과학적인 설계 때문만이 아닙니다.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비밀 한국 학교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수세대에 걸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한글을 믿었고 매 시대마다 이를 적응시켰습니다. 교수님은 현대 한국의 거리 표지판, 간판들, 디지털 텍스트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인들이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국경일로 기념한다고 설명해 주셨고, 표지판이나 간판의 맞춤법 오류가 관심 있는 시민들에 의해 얼마나 빨리 수정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듣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더 이상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문자와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교재를 빌렸거든요. 더 이상 과제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였죠. 한국 글자들이 낯설지만 아름답게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그 모양을 따라 그리면서 수세기 동안 같은 문자를 써왔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수업에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겠어요? 학기의 마지막 주였어요. 헤이워드 교수님의 제안에 놀랐죠. 지난 몇 주 동안 조용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한글 글자의 아름다운 모양이 이제는 친숙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글자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슬라이드나 메모 없이 강의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대신 분필 한 개를 집어 칠판에 한국어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한글이 단순한 문자체계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칠판에 적은 말의 의미를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죠.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검은 머리에 일본인 유코, 생각에 잠긴 표정의 중국인 왕리, 친절한 미소의 소매까지. 그들 모두 저와 비슷한 발견의 여정을 거쳐왔던 거죠.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문자 체계가 그저 생김새나 역사로 판단되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한글이 특별하다고 하신 것을 꼭 반박해 보이겠다 결심했었죠. 저는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쿼야의 창의성과 체로키 사람들 사이에 문해력이 빠르게 퍼진 것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설명했죠. 하지만 한글에 대해 배운 것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한글에 대해 배운 이후 혼자 알아보고 연구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정말 위대한 문자 체계는 단지 잘 설계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도 매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거죠. 제가 말을 마치자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셨어요. 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서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한글이 그 고향 나라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졌거든요. 문자 체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문자 체계를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방에서 간단히 짐을 정리했어요. 학기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가방 속에 한국어 교재를 만졌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표지가 이미 달아 있었어요. 6개월 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렸어요. 한글 표지판이 곳곳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죠. 한때는 이상하게 보였던 글자들이 이제는 친숙한 안내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은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오래된 전통 건물 옆에 서 있었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버스가 전통시장을 지나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보는 모든 곳에는 한글이 있었어요. 거리 표지판과 상점 창문, 스마트폰 화면, 심지어 지하철 지도에도 한글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한글의 나라에 서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한글 글자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봤고요. 가게 주인들이 가격표를 손으로 정성스럽게 쓰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문자 체계가 도처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었어요. 교환학생으로 간 대학교의 기숙사 방은 작지만 편안했어요. 책상 위에는 케임브리지에서의 언어학 수업 사진을 놓았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첫날에 대해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각 한글 글자를 만들고 있었죠. 아직은 초보자였지만 매일 향상되고 있었어요. 헤이워드 교수님의 수업을 처음 들었던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작은 나라의 문자 체계가 중요할 리 없다고 너무나 강하게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문자 체계의 위대함이 그것을 사용하는 나라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건 글자와 언어 사이, 글쓰기와 사람들 사이의 완벽한 조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헤이워드 교수님께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도전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제 자신이 앞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겸손함을 배웠죠. 일기장을 닫으며 저녁 불빛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건 정말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공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평생 걸어갈 길이었죠. 저는 한국어 교재를 집어들고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아름다운 한글의 한 글자씩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과 한글의 경험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